히읗으로 시작합니다. 한국말로. 모르시겠습니까? 네, 설명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앞부분 다 들으셔야 되는군요. 네, 잘 됐습니다. 자, 일단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버즈워드를 말씀하셨는데 전형적인 버즈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혹시? 그렇죠. 그렇게 쓰이고 있죠. 자, 왜냐하면 증거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빅데이터 기반 연구가 어떤 외연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소개할 인권적 고려의 외연도 간략하게 소개를 한 다음에 이 둘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실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가를 살짝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피험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 충돌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해야 할지 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좀 많은 선생님들과 동료분들이 이제 코멘트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기반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헤어링크라는 미용실 광고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면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객을 찾아주는 기술. 제 생각에 미용실 예상 고객을 찾는 데에는 사실 빅데이터 기반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즉, 이 광고를 만든 사람과 이 광고를 요구하거나 혹은 수용했던 광고주는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진짜 버즈워드 수준에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과학 철학회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대상 기술로서 뭔가 특정한 기술들을 바라볼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면 빅데이터를 설명할 때 반드시 스몰 데이터와 비교해서 설명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빅데이터는 그럼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빅데이터는 저장 방법의 차이를 갖습니다. 양이 아니라. 되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떠올리기보다는 오히려 빅이라는 그 단어에 속기 쉬운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특정한 저장 방식 때문에 결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실은 수용할 수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기존의 스몰 데이터 기술은 되게 이미 고정되어 있는 물리적 혹은 소프트웨어적인 저장 공간이 구성되어 있고, 빅데이터라고 요즘 부르고 있는 저장 기반 기술들은 되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크기를 갖습니다. 저장 공간의 크기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점선으로 표시했습니다. 결국 이 크기가 계속 확장 가능하고, 심지어 많이 안 쓰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효율을 가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죠. 왜냐하면 되게 스몰 데이터 시대에서는 되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저장 공간을 기반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걸 다 쓰고 나면 새로운 저장소를 구매하거나 빌리거나 만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게임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짜증스럽게도 내가 몹을 잡으러 내가 간신히 시간을 빼서, 제가 이제 대학원생이니까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다가 밤에 이제 간신히 시간을 내서 게임을 하려고 접속을 딱 했는데 서버 점검 기간이라는 겁니다. 비정기 서버 점검이다. 무슨 말이냐? 갑자기 사용량이 많거나 특정한 업데이트 때문에 서버가 터진 겁니다. 그럼 새로운 저장소를 빌려야죠. 그런 시간과 돈과 여러 가지 자원이 소모되는데, 빅데이터 기반 기술은 사실은 처음부터 서버가 그런 빅데이터 기반 기술로 구축되어 있으면 사용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형태, 다른 수많은 물리적 저장소에 있는 곳을 분산해서 나의 저장 공간으로 늘려갈 수 있고, 또 반대로 사용자가 줄거나 데이터 양이 줄어들면 또 쪼그라듭니다. 네,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네, 그게 빅데이터 기술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기존의 저장 기술로 구축되어 있는 저장소들도 오히려 특정한 빅데이터 기반 기술로 만들어져 있는 저장량보다 더 많은 양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맥락에서는. 또 반대로 엄청나게 거대해질 수도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기술은. 이런 게 이제 빅데이터 기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토리지, 즉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단어라는 걸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들을 분산해서 굉장히 많은 물리적인 주체, 되게 컴퓨터나 혹은 하드디스크를 말하겠죠. 혹은 SSD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하드디스크 굉장히 많은 다른 물리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저장소에 분산해서 저장을 하고 또 그걸 컨트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회사가 하둡입니다. 그리고 이 하둡의 마스코트가 코끼리입니다. 네, 물론 이 하둡이라는, 사실 이건 이제 기술 이름인데요. 그래서 되게 아파치 하둡이라든가 하둡 패키지라든가 이렇게 하둡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기반 기술, 사실 하둡만 쓰는 건 아닙니다. 다른 회사들도 많은데 이게 공짜예요. 이게 쉐어웨어이기 때문에, 이게 공개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고, 또 자바스크립트라는 상대적으로 배우기 쉬운 언어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 하둡 플랫폼의
코끼리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더그 커팅이라는 이 하드 플랫폼의 개발자 아들이 진짜 좋아하는 만화가 바로 이 만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코끼리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사람이 나와서 만든 홀튼웍스라는 회사 또 이 캐릭터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가족 사랑이 대단한 개발자 때문에 코끼리가 빅데이터에서 중요한 동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빅데이터라는 단어에서 데이터의 양이나 크기 이런 것에 좀 너무 지나치게 속박되지 말고 오히려 저장 방식, 얼마나 유연한 저장 방식을 갖는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실제로 이 기반 기술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말씀드릴 문제는 이 빅데이터 기반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데이터 기반 기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포함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약간의 차이는 좀 이따가 발표를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는 수집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여기서의 수집은 특정한 웹 서비스든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서비스든 간에 사용자가 만날 때 사용자가 나에게 주는 정보들을 의미합니다. 이건 제가 돈을 주고 구입해도 되고 누군가가 아니면 공짜로 그냥 가져와도 되고 중요한 건 훔쳐도 됩니다. 그렇겠죠. 충분히 훔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법적, 윤리적 책임만 지면 되죠. 자, 그렇게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 예를 들면, 생년월일 데이터들을 쭉 모아놓은 어떤 특정한 자료 저장소가 있다고 가정하면, 사실 이 숫자들이 어떤 맥락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예를 들면, 제가 82년 12월생인데요. 8212 1호면 어디까지가 연도고, 어디까지가 월이고, 이런 것들의 특색을 알아내는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겁니다. 아까 헤어링크에서 하려고 했던 것도 고객을 찾아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잠재적인 고객을 예상해보는 일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면 우리는 어떤 인간의 추론 능력 같은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반대로 대개 데이터 기반 기술에서 예측이라고 하면 대부분 분류를 말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검정색이랑 파란색으로 제가 임의로 나눠놨는데, 자,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혹은 그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다 검정색인지 파란색인지 미리 알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씩 확인해 볼 때 아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에는 무슨 색일까를 알아내는 게 예측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류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기반 기술을 이해할 때 대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과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처럼 저는 또 뼛속 깊이 인문학도인데요. 철학가 출신의 과학 철학을 공부하고 도덕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엔지니어들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대화를 할 때 이 정도 수준의 상식 없이 대화를 시작하면 아무 이야기도 진척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앞부분에 빅데이터 기반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이 데이터의 특징을 그럼 알아보자면 먼저 수집 주체가 있고 사용 주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한번 수집된 데이터는 특정한 처리 과정을 거쳐서 사용자에게 가는데 그 과정이 비가역적입니다. 대부분 비가역적입니다. 이유는 데이터 제공자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의 제공자가 인간이라면 우리는 사실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구축해온 프라이버시 문화 때문에 법과 윤리적인 문화 때문에 비식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의 기술을. 즉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제공자의 식별 정보들을 지운다거나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기본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식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역으로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의미의 비가역적 조작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오파시티가 있습니다. 난해함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는 이 기반 기술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논문을 쓰기도 하지만 자기가 읽은 논문을 가지고 특정한 연구를 진행한 다음에 그걸 논문으로 퍼블리시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로 제품을 출시하죠. 혹은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가령 이 경우에는 사실 공개된 소프트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알파고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엔지니어는 오직 딥마인드의 개발자들 팀밖에 없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난해함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정보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부르는 실제로 이건 사회적 계층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또 심지어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 즉 무슨 말이냐? 데이터를 실제로 가공하거나 수집하거나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 간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 격차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 기반 기술의 난해함에 기반하고 있고, 또 반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가역성, 비식별화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는 비가역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 격차 같은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윤리적으로 해소해야 할 문제들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빅데이터의 특징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안 보이는군요. 네, 지금 사실 원래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에는 여기 작은 동그라미가 있고 여기 굉장히 큰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그냥 확장되는 겁니다. 어떤 이머전트 프로퍼티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본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가 갖고 있는 문제, 특히나 수집된 데이터들을 사용하는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군요. 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건 이제 실선으로 그렸고 일부러 점선으로 표현을 했죠. 네. 자, 그럼 제가 하려는 인권적 고려가 무엇인지 먼저 밝히겠습니다. 자, 먼저 인권선언의 역사를 살짝 이야기하자면 17세기 자연법에 되게 기반한다고 이해하고 있고, 다양한 나라에서 헌법운동이라든가 혹은 인권운동을 통해서 선언의 형태를 띈다는 걸 알 수 있고, 되게 그 정점을 1948년에 선언된 세계 인권선언에 기재된 내용들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모두 다 선언의 형태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은 이 개념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한다거나 사회과학적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까다롭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대충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선언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의 특징은 이렇게 매우 중요하지만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권 논의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권 논의를 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최근에 박사학위를 받으신 허성범 선생인데, 되게 이 인권 논의가 완벽하게 동떨어진 두 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인권 자체의 개념이 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런 굉장히 추상적인 논의이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성매매 여성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들은 왜 보호받아야 하는가, 강아지는 왜 때리면 안 되는가, 인간은 왜 때리면 안 되는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인권 개념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굉장히 실천적이고 제도화해야 하는 당장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논의하는 차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건 오른쪽입니다. 네, 우리가 당장 제도화해야 되고 당장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고려해야 될 문제, 그런 맥락에서의 인권적 고려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해했을 때 인권적 고려 안에는 사실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윤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간 대상 연구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보호할까,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권리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논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미 사회과학 연구는 수많은 인간이 제공하고 있는 통계적 자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몇 가지 문제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비식별화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사용해서 사회과학 연구를 진행하는데 몇 가지가 우리가 이미 기존에 수립하고 있었던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적 기준에 어긋납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얼렁뚱땅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리가 저는 윤리적 연구 틀이라고 번역했는데 실제로는 좋은 번역어가 없습니다. 코멘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thical framework 혹은 ethical frame이라고 부르는 식의 윤리적인 기준 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대개는 타협입니다. 즉 제대로 인권을 막 증진시킨다거나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합의하고 넘어가고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수준의 타협에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이 실제로는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빅데이터 기반 기술은 다양한 수집처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일반적으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류 예측하기 전에 사실은 전처리 과정이라는 걸 거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일부러 비식별화 조치만 이야기해드렸는데 대개는 데이터 클리닝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데이터 클리닝은 실제로 특정한 틀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좋은 예가 있었는데 생년월일 데이터를 구축하면 어떤 사람 데이터는 1956이라고 써 있고 어떤 사람의 나이는 57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아마도 57은 1957을 의미하겠죠. 그런 식으로 만져주는 겁니다. 그게 데이터 클리닝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바로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 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데이터 난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그리고 되게 이걸 클렌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둘은 동의어인데, 자, 이런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특징, 비가역적인 조작, 비식별화 때문에 생기는 비가역성과 난해함, 그 다음에 정보 격차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게 되는데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은 수집처가 다양하게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어제 이중원 교수님께서 이 빅데이터 기반 기술의 특징을 알파벳 V로 설명하셨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버라이어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다양함과 뭐 수적으로 많은 것, 이런 복잡함,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셨다면 저는 알파벳 H로 이 빅데이터 기반 기술을 평가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이터 기반 기술에 관여하고 있는 인간 주체들의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이 성격의 이질성이 존재하고 헤테로지나이트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또 수집 목적이 제각각인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중에 이 에티컬 프레임워크와 곧바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앞으로 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윤리를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데이터 제공자와 데이터 사용자 그리고 그 사이에 서비스 제공자나 가공자 사이에서는 사실은 건너기 어려운 강이 존재한다고 가정한 겁니다. 자, 이 건너기 어려운 강을 사실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에티컬 프레임워크를 이미 사용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헬스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인간 대상 연구가 이미 진행된 상태의 데이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치료나 인간 대상의 뭐 임상 연구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의 건강 정보 같은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바이오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이건 기존에 있는 의료 정보법 같은 것들로 이미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과학 연구 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 연구 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벨몬트 리포트입니다. 벨몬트 리포트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197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사회과학 특히나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적 기준 틀로서 되게 이런 특색을 갖습니다. 바운더리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바운더리는 이제 뭐 연구와 치료를 구분해라는 원칙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세 가지 기본 윤리적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금 보면 인간 존중인데 이 원칙들은 모두 어플리케이션에 하나씩 대응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인간 존중은 사전 고지된 동의 같은 것으로 추구해라. 뭐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또, 자, 우리가 선행의 목적에서 반드시 인간 연구를 해야 한다면, 그건 반드시 위험과 그것으로, 연구에 따르는 위험과 이익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혹은 준비를 통해서 실행하라는 얘기고, 또, 정의 부분은 분배적 정의를 말합니다. 즉, 연구의 수혜를 얼마나 연구에 참여한 애들이 잘 나누어 가질 수 있는가는, 대개, 이 연구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확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식별화된 정보들은 곧바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벨몬트 리포트에서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는 기준들을 뭉개버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그래서 이 뭉개버리는 방법으로 뭐 에티컬 프레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간단해서 이렇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분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비식별화됐으니까요. 네, 이 연구에서 뭐 예를 들면 특정한 예를 들면 특정한 이게 뭐 특허를 만들어서 어떤 방식 돈을 받으면 그 사실 거기에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한테 다시 그 연구에서 얻은 보상을 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비식별화됐으니까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간단합니다. 이 연구가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이 사람이 속한 집단의 어떤 전반적이고 간접적인 이익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면 돌려준 셈 치자. 이게 에티컬 프레임입니다. 자,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인포음드 컨센트 부분에 가서는 더 가관인데, 네. 인포음드 컨센트에 가서는 사전 고지된 동의가 불가능합니다. 왜? 앞으로 어떤 논문이 이 논문을 인용할지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사전 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전 고지는 어떤 특정한 연구에 어떻게 쓰이고 어떤 목적에서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추후에 연구할 것까지를 포함하는 게 바로 사전 고지된 동의 개념인데 이 동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건 사실은 여기 다루지 않았는데 포괄적 동의라는 개념. 브로드 콘센트 개념으로 사실은 해결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어도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사용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베네피컨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의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비식별화되고 있고 누군지 알 수 없죠. 제공자를. 데이터 시장의 복잡성 때문에 누구를 특정하는 건 더 어려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민간 연구 중심 문화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1970년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막대한 인공지능 연구의 실패의 역사 때문에 대개의 공적 자금이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80년대, 90년대 민간 기업 중심의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공적 자금을 주면서 정부가 부여할 수 있는 수많은 사회적 제도나 법 같은 것들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오히려. 민간 기업들이 직접 투자하고 내부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문화가 생겨버렸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인공물을 연구한다는 연구자들의 인식이 존재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연물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아티피셜한 걸 하니까 자연물에 필요한 윤리적인 기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학습할 필요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연구 풍토 같은 것들부터 바꾸어 나가야 우리가 앞으로 뭐 새로운 IRB나 피험자 보호, 정보 제공자에 대한 보호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충돌을 해소하는 방안이 매우 어렵다는 것까지만 사실은 오늘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 제공자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하거나 개선하는 것으로 뭔가 보상을 돌려주는 문화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에티컬 프레임워크에조차도 포함되지 못하는 얼렁뚱땅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넘어갈 텐데요. 일단 데이터 제공자와 특정한 데이터의 사용자 혹은 서비스 이용자는 동일하게 재귀적이기 때문에 둘 다 피험자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이유는 이 서비스를 개선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R&D이기 때문입니다.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죠. 연구입니다. 명확한 어떤 실험적 수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작은 틀에서 큰 틀에서는 피험자라는 걸 되게 인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알파고 이유는 알파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알파고 플랫폼을 개발한 딥마인드라는 회사의 대표 드미 하사비스는 사실은 자신의 박사학위를 신경과학 분야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임상 연구를 하진 않았지만 본인은 이미지 연구를 했는데 이 본인이 이미지 연구를 해서 쓴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인데 이런 전적을 가진 사람답게 사실은 딥마인드를 구글에 매각하면서 재미있는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글 사내에 마치 사전심의위원회와 같은 윤리적인 의결기구와 심의기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게 매각 조건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자, 그런데 이 기사는 더욱더 웃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걸 만들어서 구글도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연구가 앞으로 어떤 윤리적인 고려점을 갖는지를 같이 공부하겠다. 그런데 아무 활동도 안 합니다. 아무 활동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미스터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외신에서는. 그렇겠죠. 왜냐하면 뭔가 활동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아직까지는 저널이라든가, 예를 들면 연구 공동체라든가, 정부라든가, 혹은 이런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감시와 혹은 논의의 장에서 벗어나 있는 민간 기업 안에 내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이걸 활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좋은 예가 있습니다. 혹시 올해 알파고의 전적 아십니까? 누구죠? 중국인. 네, 커제랑 이기기 전에. 사실은, 팍스고랑 타이젬에서 매지스터와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미리 활동을 했습니다. 개선된 알고리즘을 실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알려줬습니다. 사실, 바둑 팬들은 의심하고 있었어요. 이 특정한 아이디를 가진 애가 아무래도 알파고거나 알파고에 준하는 실력을 가진 어떤 인공지능 플랫폼 같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나중에 며칠 뒤에 놀랍게도 딥마인드가 맞아. 매지스터랑 마스터가 사실은 알파고였어 라고 공개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마스터와 매지스터 아이디와 대국했던 사람들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매우 이 피험자 보호 의식이 매우 이 업계에서 희박한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나중에 느꼈을 모멸감. 알고 보니까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인간이 아니었죠. 조롱거리가 된 것 같은 그 기분. 이런 것들을 보상하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제도가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작동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앞으로 필요한 연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인공지능 연구라든가 반드시 사용자를 갖게 되고 사용자의 특정한 정보에 의해서 개선되고 있는 인공지능 연구가 인간 대상 연구라는 이 특정한 전문가 집단의 인식을 우리가 더 고양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심의위원회라든가 혹은 여타 법률 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 기업 중심의 연구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제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빅데이터 수집이나 가공에 있어서 필요한 드러나는 어떤 주체와 목적, 수집 목적과 수집 주체의 어떤 이질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야의 융합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고 저는 앞으로 과학기술 정책학이나 과학철학 혹은 법학, 그다음에 조세법학, 다양한 분야의 사실 공동 연구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걸 역설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발표죠. 마찬가지로 질문자가 받고 나서 들어가네. 질문이 없나요? 또 다른 질문가 없습니까? 일단 한 분만, 두 분.
말도 잘 들었습니다. 컨센트와 인포드 컨센트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제 알파고가 다른 이름으로 활동했던 그런 바둑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지금 브로드 컨센트가 아닌 인포드 컨센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에 관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것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자료에 대한 이익에 대한 동네 문제가 제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해서 이러이러하게 돈을 벌 것이다, 이런 식으로에 대해서도 인포드 컨센트가 어떻게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브로드 컨센트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좀 발표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사실은 근데 그 동의를 받을 때 제공 서비스,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를 주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이익을 나눠주는 방식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미래 얼마나 그 데이터가 얼마나 이득을 줄지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효과가 안 돼서 지금 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어떤 권리를 내용을 판단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미래 가치를 정확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거랑 얼마나 다를까 하는 그런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콘텐츠는, 거기서 구글 내부의 그런 에티컬한 보드 같은 보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왜 활동 안 하냐, 다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걔네들은 에티컬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어떤 법적이거나 물리적인 문제를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네. 그러니까 아니 법적인 소송 걸리는 걸 해결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 거지. 물리적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작동하는 집단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질문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네,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자, 일단 앞에 질문에 대해 답변하자면, 인폼드 콘센트를 받았어야 하는가? 일단 그게 질문이었나요? 맞죠? 네, 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받았냐 하면, 선례도 있습니다. 이세돌 씨는 받았을 겁니다. 이세돌 씨는 우리에게 대중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대국 조건을 합의했죠. 그 합의는 계약서 형태를 아마 띄었을 겁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거기에 아마 상세한 보상과,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아마 예상됩니다. 물론 이게 좀 더 형식화될 필요는 있겠죠. 이게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실제로는 빅데이터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 대상 기술들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블록체인이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스마트 계약서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몇 가지 조건들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제 추후 연구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짧게 답변하고, 우리는 같은 연구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 좀 더 길게, 네,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권 선생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일단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하자면, 저도 동의합니다. 구글에 있는, 그러니까 딥마인드 내부에 만들어져 있는 윤리위원회는 그런 용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IRB가 될 수가 없죠. 즉, 윤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지적한 거예요. 사실 IRB 통과 못하죠, 그렇게 하면. 이거 사실은 나는 인간이 아닌 이거랑 너랑 대국 할래 말래? 이거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나중에 모멸감 같은 거 느낄 거 예상해서 이런 거 전부 다 기본적으로 인간 연구였으면 IRB에서 전부 잘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식으로 동작하지 않는 위원회가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앞으로 필요한데 어떻게 만들지 좀 난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질문 잠깐만 정리해서 잠깐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다시? 그러니까 베네핏을 나누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건데. 네. 사실은 집하는 걸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사실은 주택시장과의 비교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제 주장의 가장 큰 한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역설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용해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서비스를 개선하고 개발하는 게 일반적으로 사업적으로 굉장히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한할 필요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실은 오히려. 굉장히 사회주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죠. 근데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 굉장히 큰 경제체제, 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고 시장의 부담으로 작동한다면 사회가 그걸 통제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알파고랑 이제 그 이세돌하고 계약을 할 때 굉장히 높지 않은 가격으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큰 파장을 몰고 올 줄 알았으면 더 이제 큰 금액으로 계약을 했었어야 된다. 그게 더 그런 걸 보장해줘야 되는 게 정당한 거라고 이렇게. 사실 알파고와 대국했던 이세돌 씨의 얘는 모든 상황에서 적절하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사실 이세돌 씨는 유명인이고 실제로 이세돌 씨의 결정과 혹은 결정하지 않은 부분의 피해나 혹은 이익이 우리가 충분히 사회에 알려질 수도 있고 이세돌 씨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사실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연구윤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는 그렇게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차하위 계층들, 또 많이 교육받거나 법률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주체들을 위해서 제도를 마련하는 겁니다. 즉 별 생각 없이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에 가깝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훨씬 더 충분한 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방식으로든 적절하게 더 많은 사실은 이익을 제대로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